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조민진입니다.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힐빌리의 노래. 2016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고요. 국내에서도 2017년에 출간된 책.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최근에 다시 역주행, 부상하고 있는 책이죠.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러닝메이트로 낙점되면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읽히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근데 벤스가 이 책을 썼을 2016년 당시에 벤스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소개돼 있고 벤스가 8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40. 지금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겨우 2년차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거니까 사실 엄청난 기회를 진짜 빠르게 잡은 거죠. 이 책은요, 벤스의 회고록입니다. 부제가 위기의 가정과 문화에 대한 회고. 힐빌리의 노래라는 제목에서 힐빌리가 쉽게 말해서 시골뜨기.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라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힐빌리입니다. 그러니까 힐빌리의 노래, 벤스 본인이 힐빌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노래라는 거죠. 근데 이 힐빌리로 명칭되는 이 노동자 계층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입니다. 큰 특성은 비교적 학력 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스트벨트 지역이 현재 미국 선거에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거든요. 특정 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 표심이 움직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지역 출신 벤스를 파트너로 삼아서 민심 공략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스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 곳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위스콘신인데 이 위스콘신 역시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묶이죠. 그래서 벤스 연설을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결국 나 이 지역 이 러스트벨트 출신이야. 이 동네 사람들 마음 다 알아. 내가 대변할게. 트럼프한테 표를 줘. 이런 얘기죠. 이 J.D. 벤스라는 저자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핫피플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요. 제 생각에 정치적으로 읽기보다는 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과 그 개인이 대변하는 특정 계층 그리고 태생적이고 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삶의 지평을 넓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고록인데 아주 담담하게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한 작품입니다. 이 회고록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벤스는 일단 지금까지만으로는 성공한 인물이죠. 예이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팩트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족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 혼자래요. 심지어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힐빌리로 불리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 백인 노동 계급은요. 쉽게 말해서 자기 삶에 대한 별다른 희망을 또 기대를 갖지 않는 빈곤층입니다. 벤스가 그런 계층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벤스라는 사람은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출신입니다. 벤스의 가정 환경을 보면은 엄마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벤스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사람, 부를 뻔했던 사람이 한 5번쯤 바뀌었습니다. 엄마 결혼을 한 5번 이상 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참 암울하죠. 어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거치면서도 벤스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상 엄마를 대신했던 외할머니 그리고 이복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래도 되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벤스에게만은. 자, 공부해서 성공하면 지금 너의 빈곤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할머니였고, 사실상 벤스한테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 사람이 이 할머니였다는 거죠. 기대를 해준 겁니다. 아이한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아무 희망 없이 사는 노동계층의 여느 힐빌리랑 이 자기의 할머니가 달랐던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숙제해라, 공부해라, 대학 가서 출세해라, 너는 우리 집안에서 성공할 사람이야, 이런 기대 섞인 말들을 끊임없이 벤스한테 할머니가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할머니가요, 벤스한테 골프도 배우라고 했대요. 야, 부자들은 골프 치면서 사업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너도 배워.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스가 진짜 골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료로 연습도 하고 할머니가 어렵게 마련해준 레슨 비용으로 레슨도 받아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벤스가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고객 중에 자기가 사는 미들타운의 그 노동계층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자, 279쪽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워딩이 나와요. 뭐든 할 수 있다. 절대 자기 앞길만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빌어먹을 나고자처럼 살지 말거라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설령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래도 패배주의는 안 돼. 패배주의가 뭐예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배적인 풍조가 이런 패배주의입니다. 근데 벤스는 할머니 덕분에 그런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깨면서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지가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스가 자기 인생을 일으켜 세우게 된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해병대를 간 거였어요. 벤스는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막상 두려웠다는 거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빚이 생긴다는 두려움.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해병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근성이 없었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벤스가. 그래서 뭐든 스스로 해야 하는 대학생활 자체가 너무 두렵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학 입학을 미뤘다. 대신에 내가 해병대에 입대한다는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해병대 생활이 벤스한테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돈도 벌 수가 있었고,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 스스로를 향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병대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이게 구호였대요. 여러분, 요즘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약간 냉소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예컨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근데 최선을 다하고 느낄 수 있는 뿌듯함만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감정도 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벤스 또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해병대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나는 비로소 해병대를 거치면서 어른다워질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병대를 통해서 벤스가 자기 생활 방식도 돌아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자라면서 자기네 집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튀겨 먹었대요. 근데 해병대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내가 즐겨 먹던 음식 대부분이 해병대 식단에서는 다 금지하는 식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지나치게 설탕, 포화 지방, 소금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살았구나. 그거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었구나를 이 해병대에서 자각하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280쪽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대목이 여러분 이 책이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해병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한 뒤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280쪽이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능력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노력 부족을 능력 부족으로 착각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사람들이 내게 백인 노동계층의 어떤 점을 가장 변화시키고 싶으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이라고 대답하는 까닭이다. 해병대는 외과 의사가 종양을 도려내듯 내게서 그런 마음을 도려냈다. 자, 이거는 결국에 인생은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다. 사실은.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한계를 긋고 있다는 거를 깨달아 본 적이 있느냐. 스스로 바꾸기로 결정하면 사실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조건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거나 내 삶은 내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외부자가 아닌 빈곤하고 불우한 환경 안에 있는 내부자의 시선과 경험으로 담담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습니다. 벤슨은 스스로 그 와중에도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는 있어요. 할머니나 누나같이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해병대 전역 후에 벤슨은 그야말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에 이어서 예일대 로스쿨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신분 상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이 벤스가 말하는 신분 상승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가 말하는 신분 상승이라는 게 단순히 학벌이나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사는 방식이라든지 태도, 인맥 같은 사실상의 무형자본에 대한 얘기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 대목은 벤스가 대학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슈퍼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관찰한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가 점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애티튜드를 나눠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죠. 급하게 막 들어와서 막 통로를 헤집으면서 정신없이 물건을 찾는 부류가 있대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손에 뭘 살지를 적은 그 목록을 들고 천천히 하나씩 살피면서 지워나가면서 장을 본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통조림이나 냉동식품만으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대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신선식품 위주로 장을 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막 가공식품만 많이 사고 종업원들을 막대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벤스는 본인이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손님들을 관찰하면서 사실상 거의 나는 아마추어 사회학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느끼는 게 많았던 거죠. 부유층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빈곤층을 향한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괴감 같은 거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먼저 학습된 무기력. 이거는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미들타운의 많은 백인 노동자들한테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애초에
내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 그 무기력감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벤스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공을 한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노동자 계급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306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주변에는 건실한 어른으로 성장한 친구들도 있고 미들타운의 감도는 끔찍한 유혹의 희생자가 돼서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친구들도 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본인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누구는 성공한 어른이 됐고 누구는 실패자가 됐다. 그런데도 낙오자가 된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정부의 실패다라고 외치는 우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형국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불리한 환경에 갇힌 내부자가 자기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더 크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사실 삶의 주체가 나라는 거는 어쨌거나 내 삶에서는 내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책임이 곧 자유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고록을 쓴 개인이 자기 계층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했다는 게 오히려 참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벤스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맥입니다. 예일 로스쿨을 다닐 때 그 명문 로펌들이 채용하는 그 시즌에 벤스가 겪었던 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구직 시장에서 막 이력서를 뿌리는 대신 인맥을 활용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인의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이름을 고용주 눈에 들게 하는 식으로. 당연히 채용 면접도 잘 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변 인맥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인맥이 없으면 이 모든 거를 다 혼자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인맥이 갖는 이 실질적인 가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일대 로스쿨생이었던 에이미 추아 교수 얘기를 하는데 이 에이미 추아 교수가 벤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 중요한 인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이미 추아 교수는 타이거 마더 쓴 책 저자로도 유명하죠. 국내에서도. 아무튼 이 에이미 추아 교수가 힐빌리 출신인 벤스한테 야, 너의 히스토리, 네 얘기 돼. 책으로 써.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나왔다는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찾는 심정으로 왜 닮고 싶은 사람, 또 롤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참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범위를 좀 넓혀서 꼭 지금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꼭 내 주변의 지인이 아니어도 예컨대 그런 롤모델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타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동기부여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 또는 희망 또 위로와 응원 같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 뒷부분으로 가면요. 미국 복지제도의 폐해 같은 정치적인 쟁점이라든지 또 러스트벨트 지역 사람들이 왜 민주당에 등 돌리고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는지 또 트럼프식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에 왜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런 대목들을 시사하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시선에서 현재 미국 사회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벤스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를 자기 고향인 그 미들타운의 외부인으로 만든 요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숙명적으로 느껴졌던 그 빈곤 노동 계층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낙관이었다. 내가 내 삶을 낙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세이이고 회고록이지만 소설처럼 읽히는 그런 휴먼 스토리고요.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는 대목도 있고 근데 또 슬프고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그치만 또 긍정적인 자극 또 환기 이런 걸 주는 작품이어서 여러분께도 읽기를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넷플릭스에 그 론 하워드 감독이 2020년에 만든 동명의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 출간 시점에 읽으셨어도 감동이 있었겠지만 지금 또 제이디 벤스가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수락 연설을 하는 벤스의 모습을 보고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쨌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 성공했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스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암울한 과거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렇게 또 거슬러 되짚어 읽는 맛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과거는 오늘과 내일에 따라서 항상 재평가되고 재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잘 살면 내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웨이 투 고 파이팅입니다.